안녕하세요. 합창합주 주도법 11주차 수업입니다. 오늘은 오케스트라 레파토리와 오케스트라의 발전 상황에 대해서 보고요. 시간이 허락하면 이쪽 악기 보는 법을 오늘 보고 아니면 내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가져온 건 655명의 네티즌이 뽑은 베스트 클래식 곡이에요. 이게 이제 KBS 1 FM 청취자가 뽑은 네티즌이 뽑은 클래식 베스트 36입니다. 총 4개의 CD로 이루어져 있고요. 한 2000년대 초반에 아마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꽤 눈에 익은 곡들이 많이 있으시죠? 핸델의 울게 하소서, 엘가 위풍당당 행진곡, 비탈리, 샤콘느, 슈베르트, 송어, 여러가지 클래식 곡이 있습니다. 레파토리 선정하실 때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곡 선정하면 연주에도 성공적이고 대중성도 있고 연주하기도 좋고 여러가지 이점이 있겠죠. 여기서 고민하셔야 되는 건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과 우리가 들려줄 수 있는 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를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가. 저거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인데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게 나를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케스트라가 어떤 편성에 적합한가. 예를 들어 협연자를 구할 수 없는데 비탈리 샤콘누 쥐단조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다거나, 브라스가 너무 약한데 위풍당당 행진곡을 한다고 마음을 먹는다거나,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약간 스트링 파트가 이제 약한데 이런 핸델의 울게 하소서라던가 그리고 페르키트 같은 곡들을 연주하겠다 이러면 연습하는 과정 동안 물론 연습하는 과정에서 성장이 있겠지만 썩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속해 계신 합주단 오케스트라 파트의 장단점을 파악하셔야 돼요. 무조건 유명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런 곡을 선정하셨다가 막상 곡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이건 바꾸기도 뭐하고 도저히 사운드도 안 나고 이거는 하루 이틀 연습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연주자 개개인의 기량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레파토리를 짜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한 번씩 보시면서 혹시 지금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시다. 어떤 곡이 가능한가? 오케스트라 연주하다가 갑자기 피아노 오중주 나와도 매력적일 수 있어요. 중간에 편성을 확 줄여서 전반부에 풀 오케스트라를 하고 후반부에 첫 번째 곡으로 피아노 협주곡 가장 아름다운 2악장 하나 하고, 그때는 협주곡이니까 아무래도 풀 오케스트라보다 조금 편성을 줄여도 되겠죠. 그리고 다시 피아노 오중주 갔다가 마지막에 피날레로 풀 편성. 이건 지휘자의 이제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편성에 따라서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건 얼마든지 선택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효과적일 거냐 이런 부분을 이제 고민해 보셔야겠죠. 뜬금없이 오케스트라 연주회인데 피아노 소나타 월광을 피아노 솔로로 연주하는 건 되게 이상하겠지만 아무튼 앙상블이라는 개념 내에서 편성이 확확 달라지는 건 저는 되게 재밌을 거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서 보시고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레파토리를 선정하실 때 시대, 스타일, 형식, 편성 이 다양성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를 한번 보시면 경기 아마추어 음악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가져온 연구 결과입니다. 2006년도 연구예요. 경기도에 있는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내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들이 왜 이걸 하는가? 그냥 음악이 좋아서가 가장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음악이 좋아서. 근데 어쨌든 전공자보다 음악에 심취한 아마추어가 훨씬 더 음악에 대해서는 많이 할 수도 있죠. 음악이 좋아서. 그런데 이 음악이 좋은 사람들이 지휘자에게 원하는 제1의 덕목은 무엇인가? 음악성이 뛰어나야 함이 51.5%로 가장 높다라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연구 결과랑 밑에 나와 있는 표는 조금 달라요. 이 표는 음악성이 뛰어나야 한다가 41.7%고 리더십이 뛰어나야 한다가 51.5%예요. 그러니까 얘도 다르죠. 그리고 이 안의 숫자도 이걸 더했을 때 어떻게 100이 나오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표를 정리하면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엑셀을 사용해서 표를 정리하지 않은 티가 납니다. 어쨌든 얘는 표니까 표보다 서술 형태가 훨씬 더 논문에선 신빙성이 있어요. 서술 형태의 내용을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게 표입니다. 그래서 표와 서술 형태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표가 틀렸다라고 보시는 게 합리적이에요. 논문은 글로써 표현하는 주장입니다. 얘가 글로써 표현하는 주장, 얘는 그 글을 한눈에 보기 좋게 요약한 서머리예요. 그러니까 얘가 맞다라고 보면 어쨌든 음악성이 뛰어나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음악성이 뛰어나려면 뭘 보여줘야 될까요? 화려한 몸짓을 보여줘야 될까요? 와, 저 사람은 정말 음악에 심취해서 지휘를 하고 있구나. 정말 저 지휘 동작 하나하나에 음악성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이런 걸 보여줘야 될까요? 물론 그럴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게 음악성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음악에 대해서 얼마큼 잘 알고 있는가요? 인포메이션을 얼마나 줄 수 있는가? 이 음악에 대해서 작곡 배경, 언제 작곡됐는가? 언제 초연됐는가? 초연의 평가는 어떠했는가? 이 곡이 담고 있는 의미와 메시지는 뭔가? 주의해야 되는 점은 뭔가? 어떤 연주가 가장 훌륭하게 됐다라고 평가받는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음악 단체는 어떻게 연주해야 될 것인가? 이런 설명을 해나갈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음악성이 뛰어나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해요. 그 후에는 이제 연주의 퀄리티를 보면서 와, 저 사람의 지휘만 믿고 가면 음악이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걸로 이제 결국은 음악성을 전달해야겠지만 어쨌든 저는 첫 번째 단계는 정확한 이해와 지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좌측을 보시면 제가 몇 개 리스트를 뽑아왔어요. 이 리스트는 음악 동호회들 게시판을 뒤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질문들이 있죠. 저희 아마추어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데 추천해 주실 곡 있으신가요? 이런 게시판 글들을 다 뒤져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추천한 목록들을 카피해서 이제 붙여놓은 다음에 걔를 보면서 요약한 게 이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쪽 보면 심포니 연주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하이든 교향곡, 모차르트 교향곡, 베토벤은 다 좋습니다. 물론 베토벤은 9번은 제외하시고요. 합창이니까 너무 연주하기 어렵겠죠. 슈베르트는 5번과 미완성 교향곡이 연주하기 좋습니다. 멘델스존은 4번. 어렵지만 연주했을 때 효과는 확실히 보장합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브람스 1, 3번 좋습니다. 시벨리우스 2번 좋고요. 드보로작 7, 8, 9번 추천드립니다. 보로딘 1, 2번 좋고요. 쇼스타코비치 5번 역시도 연주했을 때 효과 좋았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심포니는 일단 이쪽으로 빼죠. 먼저 심포니를 연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심포니는 다악장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만 빼서 연주했을 때는 사실 그 심포니를 연주했다라고 하기가 조금 뭐하죠. 그래서 가끔 대학 그 정기 연주회 때 화려한 효과를 위해서 심포니의 빠른 악장들만 연주할 때가 있는데 물론 그 학교의 기량을 보여주거나 이제 이런 쪽으로는 뭐 나쁜 선택은 아니지만 조금 아쉬울 때가 있죠. 심포니는 저는 약간 그런 쪽에선 보수주의자예요. 심포니는 모든 악장이 한순간에 다 연주돼야 그게 하나의 심포니가 연주된 의미가 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아주 특별한 경우 저 같은 경우 라흐마니노프 심포니 2번 3악장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2번 1악장이 무슨 멜로디인지는 몰라요. 3악장만 배우면 듣습니다. 뭐 이런 경우라면 3악장만 따로 듣고 싶은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심포니는 전 악장을 연주해야 되니까 이쪽으로 따로 빼서 분류를 해보고 그 외에 사람들이 추천해 주는 곡을 이쪽으로 빼서 리스트업을 쭉 해보면 한 세 가지의 스타일이 묶입니다. 첫 번째가 오버추어예요. 경규병 서곡해보세요. 베토벤의 서곡해보세요. 베버의 서곡해보세요. 로시니의 서곡해보세요. 이런 얘기들. 그들의 대표적인 서곡, 베토벤의 에그멘트 서곡, 베버의 마탄의 사수, 오베론 오버추어, 로시니의 윌리엄 텔, 쥐페의 경규병 서곡, 시인과 농부, 그 다음에 브람스의 아카데믹 페스티벌 오버추어. 이런 오버추어들을 연주해보세요라는 추천이 일단 가장 많습니다. 왜일까요? 오버추어는 기본적으로 단악장 구조예요. 여기다 시간 써있죠. 약 10분, 9분, 10분, 9분, 10분, 10분.
가장 많이 연주되는 오버추어 중에 하나인 윌리엄 텔 오버추어도 전체 길이는 길지만 파이널 부분, 우리가 가장 익히 잘 알고 있는 멜로디가 있는 부분은 한 3, 4분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버추어는 이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의 문을 열기에 너무 좋은 길이와 너무 좋은 뭐라고 할까 파워를 갖고 있죠. 오버추어니까 조용히 시작했다 밋밋하고 조용히 끝나고 이러지 않겠죠. 말 그대로 이 오버추어는 하나의 오페라가 시작되기 전에 사람들의 이목, grab people's intention을 딱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선율들과 그 오페라 내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선율들의 아이디어가 담겨 있는 한 2-3시간짜리 음악극의 함축 버전이니까 이게 얼마나 음악적 농도가 진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버추어가 가장 좋은 연주 곡목으로 많이 추천이 됩니다. 두 번째로 추천되는 곡은 수트예요. 조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글란시엔인데 이게 아를리엔 여인들 모음곡, 비제의 카르멘 수트 같은 경우 비제는 75년도에 죽어요. 그러니까 75년도에 비제 카르멘이 발표되고 카르멘 오페라의 성공을 못 보고 비제가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나오는 카르멘 수트는 비제가 정리해 놓은 게 아니라 지허라는 이제 사람이 정리해 놓은 버전이에요. 85년도 버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을 보면 37분 35분씩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추천했을 때는 말 그대로 수트는 모음곡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음곡 중에 하나, 한 3분짜리 뚝 띄어서 혹은 6, 7분짜리 뚝 띄어서 가장 멜로디 유명한 것 띄어서 얼마든지 연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트는 지금 다 37, 35, 30분, 30분, 20분 시간이 길어요. 이거 다 뭐 연주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수트라는 것 자체가 함축해서 연주의 버전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콘서트 버전입니다. 카르멘 오페라의 콘서트 버전, 차이코프스키 백주의 호수 발레의 콘서트 버전, 호두까기 인형의 발레 콘서트 버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뭐 멜로디가 담겨 있거나 아니면 본인의 합주 오케스트라 단위 연주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곡들로 얼마든지 선별해서 연주하실 수 있습니다. 수트예요. 잘 없는데 가끔씩 톤 포엠, 그러니까 교향시라고 하죠. 심포닉 포엠, 톤 포엠이라고 하는 곡들을 추천해 줍니다.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시대, 얘 빼놓고 다 1820년 이후예요. 그렇죠. 고전 시대에는 심포니 중심이에요. 피아노 소나타 중심입니다. 형식이 딱 있는 곡들, 이런 곡들 중심이에요. 그런데 낭만 시대로 갈수록 많은 캐릭터 피스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오케스트라의 좋은 사운드를 가지고 우리가 왜 심포니를 써야 돼? 심포니만 써야 돼. 그죠? 나는 그렇게 쓰고 싶지 않아. 톤 포엠이라는 단악장 구조의 형식도 자유로운, 스타일도 자유로운 그런 곡을 쓸 거야 라는 게 리스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곡들은 듣기도 편하고 대중적이에요. 심포니는 소나타 형식을 1악장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주제, 2주제, 제시부가 있으면 발전부가 있고 재연부가 있고 코다가 있고 중간에 전조가 있고 대조들이 있어야 되고 대비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음악적인 기본 구조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물론 이 톤 포엠을 분석했을 때 와 이건 구조가 하나도 없네 이런 곡들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판타지처럼 자유롭게 쓰였기 때문에 그냥 대중이 좋아하는 요소들이 얼마든지 뭐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이해하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쉬운 거죠. 그래서 톤 포엠이나 수트나 오버추어나 형식과 약간 거리를 둘수록 조금 더 대중적인 접근성은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시대가 변할수록 오케스트라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단원들 앞에서 이 사람은 정말 뛰어난 음악성을 가지고 있구나. 하다못해 선생님 저는 음악성이 전혀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학생한테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밑줄 긋고 공부를 많이 해라. 음악성이라는 건 책장에 꼽은 책하고 비슷한 거다. 한 권만 있을 때는 잘 넘어지지만
책장에 책을 꽉 채우면 책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한테 음악적 재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이론적 배경을 엄청나게 학습해라. 그러면 그 책장에 꼽혀있는 책들이 다 그럴싸한 책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책들이 절대 넘어지진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자, 일단 심포니 기본적으로 오케스트라 웍입니다. 소나타 폼을 가지고 있고요. 투게더의 씬과 사운드의 포니아가 만난 단어예요.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 1, 2, 3, 4 이게 왜 다를까요? 무슨 차이 때문에 이렇게 4개로 분류해놨을까요? 한눈에 쓱 봤을 때 무슨 차이가 보이시나요? 플룻, 오보, 클라, 투 바순, 포혼, 투 트럼펫, 투 팀파니, 10개 바이올린, 8개, 6개, 4개, 2개, 그 다음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보편적인 이관 편성에 현재의 모던 오케스트라 편성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점점 후기 낭만으로 갈 때까지의 오케스트라 덩치의 변화예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팀파니만 오직 퍼커션으로 알고 있던 음악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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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이거보다 더 많은 악기들을 쓰죠. 브라스 파트도 2대에서 4대면 좋겠던 게 4개, 10대, 기본적으로 멀티키를 가진 8개로 정형화. 트럼펫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차이들이 조금 보이시나요? 그래서 얘는 고전, 낭만, 후기 낭만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셔도 큰 문제 없을 거예요. 덩치가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스코어에서 조금 자세하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건 총고 수업 할 때 첫 번째 이제 페이지인데 그냥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들이 연주의 레파토리를 정하기 위해서 악보를 딱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를 딱 펼쳐요. 그러면 얘가 노먼클라티유라고 써 있는데 인스트루먼테이션이에요. 악기 편성이 나와 있습니다. 오브와 뭐래? 처음 보는 건데 알토, 코, 합창 파트가 들어가나? 생소하시죠? 불어로 오보아, 오보에입니다. 알토, 비올라예요. 일부러 제가 익숙한 불어만 갖고 왔어요. 여기에 독일식 표현, 러시아식 표현, 이태리식 표현 이렇게 써놓으면 가관입니다. 비슷비슷한데 이게 무슨 악기지? 악기 편성부터 읽기 되게 힘들어요. 여기 밑에 있는 건 콩쿨 컨디션이에요. 작곡가들 어떻게 작품 내야 되는가. 그래서 For your reference, FAS has the following instrument. 2 plus pick, 2D1, 2 plus bass, 2 짝대기 3, 3, 3, 1, 팀프 펄크, HP, STR. 이게 뭔 말이죠? 다음과 같은 인스트루먼테이션을 갖고 있다라고 해놓고 아무문 써놨습니다.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요? 이 흐름대로 파악하시면 돼요. 한번 익숙해지시면 기본적으로 오케스트라는 우드윈드 플러스 퍼커션, 스트링 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뭔가 추가적으로 하프, 피아노, 콰이어가 들어간다. 그럼 퍼커션과 스트링 사이에 들어가요. 얘 순서도 똑같습니다. 우드 플러스 스트링 여기에 퍼커션이 있죠. 이 순서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드윈드 안에서 플룻, 오보, 클라, 바순, 브라스 안에서 혼, 트럼펫, 트롬본, 튜바 이 순서들 기본적으로 음역대의 순서입니다. 가장 헷갈리는 건 그러면 혼이 트럼펫보다 음역이 높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우드윈드 파트와 브라스 파트를 아주 잘 연결해 주는 게 혼이에요. 그게 혼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혼을 최대한 우드윈드에 가장 가깝게 이렇게 둬요. 가장 먼저 쓰인 애가 플룻이죠. 그러니까 2대의 플룻 플러스 피콜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와야 되는 건 오보에, 두 대의 오보에. 그 다음에 더블링, 한 명. 그러니까 아마 얘는 잉글리시 혼을 의미하겠죠. 두 대의 클라리넷, 그리고 베이스 클라리넷 있고요. 두 대의 바순 있습니다. 세 대의 혼, 세 대의 트럼펫, 세 대의 트럼본, 한 대의 튜바 있고요. 팀파니, 퍼커션, 하프, 그 다음에 스트링, 퍼스트 바이올린, 세컨드 바이올린, 그 다음에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있습니다. 대략 이렇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익숙해지시는 거일 때. 그 다음으로는 각각 시대별로 오케스트라의 음악의 발전사가 있어요. 빠른 속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기본적인 음악성들은 합창 레파토리 시간에 했던 뭐 바로크 음악의 특징, 고전 음악의 특징, 낭만 음악의 특징, 이 파트를 잘 상기하셔야 돼요. 바로크 시대의 심포니입니다. 트롱바, 트럼펫입니다. 코르노, 혼이에요. 오보에, 오보에, 바순, 바이올린 1, 2, 3, 비올라, 베이스. 오보에, 오보에, 트롱바, 트럼펫입니다. 트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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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파니, 바이올린 1, 2, 비올라, 바소, 콘티뉴. 숫자 저음이구나. 기억나시죠? 베이스. 기본적으로 베이스 악기도 연주하겠지만 합시 코드 주자 갖다 놓으면 이 베이스 보면서 화성풀이 해가지고 반주할 수 있겠죠. 바로크 시대 악보입니다. 일단 무슨 특징이 보이시죠? 목관 파트 중에 오보에가 크게 눈에 띄는구나 보실 수 있고, 지금식으로 생각하면 와, 이게 사운드가 밸런스가 맞나? 이런 생각도 드시죠. 일단은 클라리넷 없습니다. 플룻도 지금 현재로 눈에 보이지 않고요. 바로크 시대의 사운드는 바로크 시대 사운드만의 악기 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바로크 시대의 곡을 하겠다라고 선택하셨다. 그런데 이 연주의 목적이 철저하게 바로크 시대의 음악을 해석해서 그거와 가깝게 들려주는 거다. 편성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다 모여서 합주하는 데 의미가 있고, 어차피 편곡도 새로 나왔고 그 당시에 유명한 곡을 우리 오케스트라에 맞게 재해석해서 보여주는 거다. 그러면 모든 악기가 더 껴도 상관없겠지만 오케스트레이션의 기본은 그 시대 그 작곡가의 사운드와 특징을 잘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차르트 곡을 오케스트레이션 할 때는 하프를 쓰지 않습니다. 모차르트와 하프는 어울리지 않아요. 드뷔시 곡을 편곡할 때 기본적으로 이 멜로디 뭘로 줄까라고 할 때 오보에 선택하지 않아요. 드뷔시와 오보에는 그렇게 어울리는 사운드가 아닙니다. 베토벤의 음악 만들면서 잉글리시 혼 써야지 라고 생각한다던가, 바흐의 곡을 편곡하면서 풀 사운드를 써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그 작곡가와 어울리는 사운드가 있고 어울리지 않는 사운드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시면 레파토리를 선정하시거나 아니면 곡을 재현하실 때 도움이 됩니다. 현재의 모던한 아이디어가 만들어지지만 바로크 시대는 특수한 편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역으로 이용하셔서 더 음악회의 음색을 다채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되겠죠. 하이든 심포니입니다. 초창기 하이든 심포니는 편성이 아직 바로크 시대와 비슷해요. 여기에서 얼리 클래식 사운드들을 대략 보실 수 있고, 중요한 표기법만 설명드리면 윈드와 브라스에 붙어있는 A2, 아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 쓰고 동그라미 붙어있는 거. 일단 이거 무슨 표시냐? 두 명 다 연주해라. 1번 주자만 연주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솔로로 할 거냐 아닐 거냐 차이입니다. 보통 이관 편성을 쓴다면 이 오보에는 두 명이 하나의 보면대를 보고 있으니까 둘 다 불러라. 그래서 솔솔 시시 도라 라도, 여기 가서 1번 주자가 도라, 2번 주자가 라도를 풀게 되겠죠. 그럼 그 전에 음이 하나 있으니까 이거 1번만 부르란 얘기인가? 아니야, 그렇지 않아. 둘이 같이 불러, 이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얘는 그 얘기가 안 써 있습니다. 왜냐면 멜로디가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둘이 부나 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스트링 같은 경우엔 디비전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를 들어 여기에 디비전이 써 있으면 얘는 1번 주자, 얘는 2번 주자로 연주를 합니다. 안 써 있으면 원래는 중음주법으로 연주하란 얘기예요. 근데 이 표시가 애매하다. 그러면 지휘자가 해석해야 돼요. 여기는 사운드상 중음이 낫겠다. 아니다. 디비전이다. 그리고 이 디비전이 끝나고 나면 작곡가가 유니즌이라는 표시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스트링엔 보통 유니즌이라고 쓰고 브라스에는 유니즌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A2라고 씁니다. 그래서 악보를 보셨을 때 얘네들은 동시에 렐레 두니까 하나하나 불고 하나하나씩 불면 되겠죠. 아주 명확한 클리어한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의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얼마만큼 음악에 대해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차이가 나겠죠. 초기 고전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어떻게 보면 할만하죠. 플룻, 2대 오보에, 바순, 혼, 그 다음에 꼬른이니까 네, 혼, 그 다음에 팀파니, 스트링들. 아직도 클라리넷이 없죠. 모차르트 심포니 넘버 31번 1778년작이 처음으로 클라리넷을 쓴 심포니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72년도의 모차르트의 작품을 봐도 클라리넷 없습니다. 여기에서부터 클라리넷이 쓰여요. 그러니까 이 이전 시대 음악 연주할 땐 클라리넷 주자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전 시대의 작품을 새롭게 편곡해서 연주할 때 클라리넷이 있다. 그러면 이제 선택한 겁니다. 이미. 이 시대의 사운드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맞는 새로운 해석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클라리넷은 대충 1740년대 이 도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대략 이 시기쯤 나와요. 만들어져요. 그래서 클라리넷도 This is a wooden wind instrument invented by Nuremberg at the beginning of this century 라고 하는 거 보니까 1700년대에 발명돼서 1740년쯤 이런 운지법 체계가 만들어지고 1778년도에 모차르트에 의해서 처음 페리스라는 작품에서 쓰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클라리넷에 대한 소리를 묘사를 보면 It's not unlike a long oboe except that it has a wide mouthpiece. This instrument sounds from afar rather like a trumpet. 이거 긴 오보에는 어쨌든 아닌 것 같고 트럼펫 같더라. 뭐 이런 얘기를 대충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 모차르트 작품에는 클라리넷이 쓰여요. 그래서 클라리넷 협주곡도 있죠. 그래서 모차르트 작품을 연주할 때는 클라리넷 사운드를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어요. 처음 쓴 작곡가이기도 하고 최초로 클라리넷 협주곡을 쓴 이제 작곡가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을 보면 모차르트에서부터 바이올린과 그러니까 첼로와 콘트라베이스를 이렇게 두 개 나눠서 기보합니다. 이게 독특한 건가? 앞을 보시면 항상 바이올린 비올롱셀이에요. 바이올린 첼로입니다. 첼로의 베이스, 첼로와 베이스, 첼로와 베이스, 첼로와 베이스. 그러니까 베이스 파트의 역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도 모차르트가 따로 기보만 해놨을 뿐이지 그냥 똑같이 갑니다. 콘트라베이스는 한 옥타브 아래로 소리 나니까 얘가 이제 옥타브로 사운드를 가져갔을 뿐이지 기본은 똑같아요. 베토벤 심포니 4번에서 저음 역대가 두 개로 나눠지고 이 둘이 따로 움직이게 돼요. 이때부터 This expands the orchestral sound and range. 그래서 베토벤이 만들어낸 첫 번째 발명품입니다. The separation. 베이스 파트 첼로와 베이스의 나눔. 놀랍죠? 자, 가끔 피치카토를 보실 때가 있습니다. 피치카토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논 디비즈예요. 그러니까 디비전이라고 안 써 있으면 한 주자가 솔, 시 플랫, 미를 동시에 연주해야 됩니다. 따따땅 이렇게 기타처럼 아래에서 위로 솔, 시 플랫, 미 이렇게 연주하시는 게 기본이에요. 디비전이 써 있다면 퍼스트 바이올린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너는 미, 너는 B 플랫, 너는 솔 지정해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정확한 리듬이 안 만들어지겠죠. 따라랑 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테니까. 그래서 그런 뉘앙스들이 발생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런 따다당과 이 포르테 피아노를 어떤 방식으로 매칭시킬 것인가, 이건 이제 자의적인 해석들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베토벤의 심포니에서 Separate Cello and Bass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베토벤 심포니 5번을 보시면 첫 번째로 트럼본이 쓰여요. 진짜? 트럼본이 이때 처음 쓰인단 말이야? 다시 앞으로 가셔서 보시면 베토벤 심포니 1번입니다. 플룻, 오보에, 클라, 바순, 혼, 트럼펫, 팀파니. 트럼본이 없었구나. 심포니 4번입니다. 플룻, 오보에, 클라, 바순, 혼, 트럼펫, 팀파니. 그 앞에도 트럼본 당연히 없었고, 당연히 트럼본 아니에요. 트롱브 해가지고 트럼펫입니다. 그래서 각 악기의 노먼클라튜, 독일어 버전, 러시아 버전, 거의 대부분 이태리 버전을 중심으로 보지만 조금씩 달라요. 일단 불어 버전과 독일어 버전은 전혀 다르고요. 독일어 버전을 러시아 사람이 쓰느냐 체코 사람이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그 철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반드시 옆에 책을 갖다 놓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토벤 사운드에서 5번에서 처음으로 트럼본이 쓰여요. 그런데 이 트럼본의 사운드를 아껴서 1번 2악장, 1악장, 2악장, 3악장까지 아꼈다가 4악장에서 트럼본 사용합니다. 그 사이에는 트럼본이 없어요. 그래서 First use of trombone. 물론 가장 최초의 트럼본을 썼던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1807년에 이 사람. 그런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어떤 걸 처음이라고 말할 때는 그 작품이 얼마만큼 완성도가 있는가, 그 사람에 대한 후대 평가가 어떠한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쳤는가를 판단해서 최초라는 타이틀을 줍니다. 그래서 최초의 트럼본, 당연히 이 곡의 영향력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베토벤 심포니 5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트럼본이 쓰이기 시작한 게 1800 대충 8년쯤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벌써 이제 19세기에 왔죠. 그러면 지금까지의 맥락으로 보면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발전되고 있죠? 악기가 추가되고 있어요. 악기가 추가되고 있다는 건 음색이 추가되면서 달라지는 거고, 음역대들이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19세기 들어서면서 악기는 계속적인 개량을 겪습니다. 개량을 겪는다? 그러니까 개량으로서 좋아져요. 그 전에는 밸브라던가 키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의 악기가 있었을 때, 예를 들어 혼이 있었을 때 이 혼이 무슨 조 혼이냐에 따라서 연주할 수 있는 음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19세기 들어서 밸브가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혼 한 대만 있으면, F조 혼 한 대만 있으면 12개 키를 다 연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시대는 아직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점점점 올수록 작곡가들의 아이디어는 계속 넓어져요. 그러니까 낭만 음악을 레퍼토리로 선택하셨다. 그러면 이미 악기 개량이 어느 정도 끝난 상태에서 풀 사운드를 낼 수 있을 때 사실은 그 작곡가들이 쓴 곡이기 때문에 그 정도 사운드의 음량을 내어줘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고전 음악을 연주한다, 바로크 음악을 연주한다, 혹은 낭만 초기 음악을 연주한다. 그 당시 사운드는 어땠을까? 반드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위쪽에서 말씀드렸던 음악성이에요. 음악의 해석 능력입니다. 트럼본이 추가됐어요. 그러고 나서 베토벤의 또 다른 아이디어. 이번엔 뭐가 추가되죠? 9 심포니에서 코랄이 추가됩니다. 심포니에 코랄이 추가된 최초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와 합창의 조화는 합창 레퍼토리에서 봤지만 늘상 있어 왔었어요. 그런데 심포니라는 아주 정형화되어 있는 음악에서 처음으로 코랄이 쓰입니다. 그리고 베토벤은 그의 오버추어에서 First Use of Upstage Instrument, 밖에서 들리는 듯한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무대 밖에서 연주해. 그래서 트롱바 in B flat off then theater. 그래서 B flat 트럼펫이 그 티어러 밖에서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렇게 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들리는 공간적인 사운드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굉장히 베토벤의 영향력이 엄청나죠. 이미지가 확대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매지네이션, 상상력들이 점점.
이 상상력들이 더 가속도를 붙는 건 그만큼 악기에 대한 개량이 빨리 이루어졌고 지금 현대 모던한 악기들의 체계가 만들어지면서 작곡가들은 더 많은 음악적인 상상력을 펼치게 됩니다.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이에요. 1822년작입니다. 얘가 왜 유명하냐면 첫 번째 등장하는 주요 테마 멜로디를 오보에와 클라리넷한테 줘요. 오보에는 겹리드 악기고 클라리넷은 혼리드 악기입니다. 그리고 두의 그 오버블로잉이 달라요. 오보에 같은 경우는 옥타브로 올라가고 클라리넷 같은 경우는 15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보에가 도를 잡고 도를 세게 불면 도가 나고 클라리넷이 도를 잡고 세게 불면 도하고 한 옥타브 위, 그 위, 완전호도 위에 솔이 나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음색과 음정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서 유닛으로 잘 쓰지 않던 악기 두 개예요. 그 악기 두 개를 정면으로 멜로디를 쓰면서 새로운 음색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음색. 슈베르트가 왜 이랬을까요? 물론 말년에 삶이 힘들어서 갑자기 괴상한 생각을 해봤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앞쪽에서의 모든 변화들이 다 뭐죠? 음색의 변화들이에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트럼본의 음색을 듣습니다.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무대 밖에서 사운드. 클라리넷이 추가되면서 한 번도 듣지 못했던 클라리넷 사운드를 들었습니다. 이 변화들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새로운 음색에 대한 어떤 탐구. 이게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에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주제의 매력이에요. 베를리오즈 심포니에서는 첫 번째로 하프가 쓰입니다. 무려 2대씩이나. 그래서 이게 1830년대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을 초연하기 위해서 각각 두 도시에 있는 하피스트를 초청해 왔더라라고 합니다. 하프가 추가돼요. 역시 얘도 뭐죠? 음색이 더해지는 거예요. BJ의 아까 그 정확히 아르란느 여인들 모음곡인가 이렇게 한글 버전이에요. 아까 그 곡입니다. 앞에서 여기서 추천드렸던 여기입니다. 이 곡입니다. 이 곡에서 뭐를 볼 수 있느냐? First Use of Saxophon을 볼 수 있습니다. 색스폰은 1846년도에 발명돼요. 그리고 나서 72년도쯤에 오케스트라에 한번 사용돼요. 그게 비제의 작품이에요. 정식 심포니에는 들어간 적이 없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수트라던가 좀 독특한 교향 신화 이런 아이디어 있는 캐릭터 피스에는 색스폰이 쓰인 적이 있습니다. 색스폰 사운드를 대표적으로 썼던 게 라벨의 볼레로죠. 색스폰 사운드가 쓰이고 그와 동시에 잉글리시 혼 사운드도 쓰입니다. 어떤 작업들이 일어나냐? 점점 음색의 영역이 확장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낭만이라는 음악 내에서 그 국민주의라고 말하는 국민 악파라고 말하는 내셔널리즘, 이국주의적이라고 말하는 그 이그조리시즘 이런 여러 사조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게 중후기 낭만이에요. 그런데 이국적인 이국주의를 한번 보면 예를 들어 여기에 제가 트래디셔널과 언유주얼을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트래디셔널한 연결은 라마니노프 사운드를 보면 플룻이 나오면 그 다음에 클라리넷이 나오고 혼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잘 어울리는 사운드들의 연결이에요. 그런데 이국주의에 와서 예를 들어 페르시아 왕자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피리를 불더라. 서구 사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이제 중동 아시아의 이런 이미지는 되게 이국주의적이었겠죠. 아라비안 나이트에 어울리는 사운드는 기본적으로 뭘까요?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병뚜껑 호리병 앞에 두고 피리 불어서 뱀이 이렇게 나오더라. 그 피리 플룻일까요? 클라리넷? 오보에랑 가장 비슷하겠죠. 그 음색의 차이들. 그래서 이국주의 시대에 나오는 많은 곡들은 오보에 사운드가 중점이 되고 그 오보에보다 음역이 넓은 잉글리시 혼이 자주 쓰여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보면 이 이전 시대에는 오보에가 솔로를 담당하거나 멜로디의 중요한 파트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슈베르트의 얘가 독특했던 거예요.
편곡을 했을 때 그 이전 시대에 예를 들어 베토벤의 곡, 모차르트의 곡 혹은 슈베르트의 곡을 편곡했다. 그런데 오보에가 계속 솔로를 한다. 개성은 있을 수 있지만 재현으로 보자면 썩 잘 해석된 곡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담고 있냐에 따라서 악기 조합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악기의 밸런스들을 맞출 때도 이 곡이 어느 시대의 어떤 작곡가의 어떤 사조의 작품이니까 이 사운드는 이렇게 내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음악적인 이제 해석입니다. 드뷔시의 바다라는 작품이에요. 제가 프랑스에서 오케스트레이션 디플롬을 땄어요. 그래서 프랑스 오케스트레이션이 저한테는 말하자면 이제 딱 기본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만약에 오케스트레이션을 한다, 뭔가 오케스트라 곡을 쓴다, 디비전을 되게 많이 해요. 스트링 디비전. 드뷔시 작품 보면 퍼스트 바이올린입니다. 1에서 4까지는 위에 거, 5에서 8까지는 아래 거. 또 두 개로 나눠요. 퍼스트 바이올린 자체가 벌써 1, 2, 3, 4성부로 나눠지고 그 안에 세컨 바이올린 또 1, 2성부, 비올라 파트가 또 1, 2성부, 첼로가 1, 2성부, 이런 식으로 멀티 디비전을 해요. 그래서 스트링 파트를 엄청나게 입체적으로 만듭니다. 이게 프랑스, 제가 생각하는 프렌치 오케스트레이션의 어떤 매력이에요. 드뷔시 사운드에서 그런 매력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곡을 연주하실 때는 좀 더 악기들을 얼마만큼이나 더 입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가, 훨씬 더 손이 많이 가고 더 섬세해야겠죠. 자기 오케스트라의 색깔에 맞는 레퍼런스 선정, 레파토리 선정에 이런 면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말러의 작품입니다. 맥시멀 리즘이라고 하는 말러의 작품이에요. 일단 편성부터 보시면 플룻 4대, 피콜로, 오보에 4대, 잉글리시 혼, E 플랫 클라, B 플랫 클라 3대, 베이스 클라인 B 플랫 1대, 그 바순 4대, 콘트라바순, 혼 8대, 트럼펫 4대, 포사운에 트럼본입니다. 트럼본 4대, 그 다음에 튜바, 파우켄, 팀판이고요. 그 다음에 아마 그랭 셈발, 아마 베이스 드럼일 거예요. 탐탐, 공입니다. 탐탐이 있고 톰톰이 있는데 아마 탐탐이 공일 거예요. 제가 혹시 틀린 게 있으면 나중에 게시판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솔레이드 포스트라고 해서 얘기가 무대면 요 뒤에 아이솔레이트 된 포스트에 또 이만큼이 있어요. 트럼펫 4대, 트럼본 3대가 또 앉아 있습니다. 오르간 주자가 있고요. 그 사이에 콰이어, 솔리스트,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바리톤 있고요. 또 제2 세컨 콰이어가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로 있습니다. 솔리스트 그룹, 콰이어 그룹, 그리고 스트링. 이거 1916년도에 초연해서 연주자 사진 찍었더니 1068명이 나오더라. 그래서 천인 교향곡이에요. 이 곡 초연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햄버거 하나만 사도 차 한 대 값이 날아가겠죠.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음악, 레이트 로맨티시즘을 맥시멀리즘이라고 불러요. 모든 것들이 다 덩치가 커지는, 편성도, 시간도, 음악적인 아이디어도, 악기가 있다면 악기의 음역대의 사용도, 조성의 가능성도, 모든 것들이 그 전 시대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사용하는 게 이 후기 낭만주의의 특징,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 맥시멀리즘입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동시대에 1907년도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미 비엔나에서는 무조 음악을 쓰기 시작했고, 스트라빈스키도 많은 발레 음악들을 쓰고 있을 때고, 많은 변화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맥시멀리즘이에요. 지금까지 빠른 속도로 앞부분에서부터 여기까지 봤습니다. 다시 한번 편성을 눈에 보시고 이쪽 편성 앞에 가니까 이제 되게 컴팩트하죠. 애기들 장난처럼 소규모 앙상블로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사운드처럼 느껴지시죠. 모차르트 곡은 편성은 가볍지만 쉽게 연주되는 곡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작곡가 작품들이 마찬가지이긴 한데 리듬도 쉽고 편성도 간소하고 하지만 정말 모차르트적인 사운드를 내기가 어렵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음악적인
그 엘리멘트, 컨텐츠들이 쉬운 것과 그 음악성을 투영하는 건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오케스트라가 힘만 받쳐준다면 낭만 음악이 훨씬 해석하기 좋고 연주하기 좋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거는 각 지휘자마다 어떤 음악의 관점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조금 다를 겁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쪽 부분은 못 다룰 것 같으니까 앞쪽으로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릴게요. 제가 오늘 수업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휘자한테 원하는 건 뛰어난 음악성입니다. 그런데 이 뛰어난 음악성이 와, 저 지휘 선생님은 정말 지휘를 잘해. 저 화려한 몸짓을 봐. 저 손가락 신호 하나에도 음악성이 뚝뚝 떨어져. 이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최대한 곡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있어야 되고 그 곡에 대한 해석을 단원들과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단원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음악이 좋아서 온 분들입니다. 이 음악을 학습해서 이들에게 더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 건 지휘자의 의무이자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휘자는 조금 더 다각도에서 제가 오늘은 오케스트라의 편성의 발전, 악기에 추가될 음색의 변화들 이런 것들만 중점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외에도 형식의 변화들, 그다음에 주제 사용의 변화들, 길이에 따른 섹션별 변화들 여러 차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작곡가들마다 동시대의 음악이라고 해도 각 시대별 작곡가들마다 사용하는 악기의 선호도가 있습니다. 오직하면 바그너 튜바라는 표현도 있고요. 모차르트 음악에서 모차르트 3도라는 사운드, 말러 혼 사운드 이런 그 작곡가들마다 독자적인 사운드들이 있어요. 그 사운드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가, 우리 팀은 그 사운드를 낼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잘 매칭해서 레퍼토리를 구성하신다면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곡 중에 몇 개 뽑아서 가지 설령 이렇게 8곡을 선정하셨다고 해도 그 안에 시대별, 스타일별, 형식별, 편성별 아이디어들이 차서 아마 여러분들의 레퍼토리가 훨씬 뛰어난 음악성을 반영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